여기 공부해라. 태미야 네 얼굴 너 연습 나와. 괜찮아. 딱 맞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낼 때 제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데 요때는 조류독감이 유행했고요. 요거 이후에 코로나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 유행했던 것 같고 최근에는 에이즈랑 말라리아가 한국에 와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사항들을 시험에 보통 반영하는 편이고 수능에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만들 때 그 자료를 쓰고 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에서 가져갔고 철새 같은 경우에 얘네는 변이랑 종류랑 종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철새의 특징은 종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지역에 적응했던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기후가 따뜻할 때 먹이가 좋을 때 정착했다가 가거나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가는 정도로 있기 때문에 종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고 여기 보면 닭이나 오리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바나나가 여러 종이었는데 다 멸종해가지고 지금 한두 개밖에 우리가 먹을 게 없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은 예를 들어서 사육 비용이 적다거나 아니면 성장이 빠르거나 아니면 육질이 좋다거나 품질이 좋다거나 이런 녀석들을 골라서 특정 종만 키우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 매우 낮겠죠. 그래서 변화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낮을 겁니다. 를 기준으로 냈었고 여기 보면 철새들한테는 별 영향을 안 주는데 조류독감이 이런 닭이나 오리 농장 같은 데 영향을 크게 준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높기 때문이다. 종이 다양하던 유전적으로 다양하던 둘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단일 품종보다 다양한 품종을 키우는 것이 농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고요. 철새 집단에게 조류독감이 반복적으로 감염되면 조류가 죽어 조류독감의 저항성이 가진 개체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답이 되겠죠. 얘는 기억 니은이 답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항인데 예시를 이걸로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항이죠. 이건 제가 잘 보면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멸종 관련 얘기할 때 시기에 대해서 안 알려줄 수도 있다 그랬고 Y축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기서는 해양동물의 생물 과해수를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 육상 식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기는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고생대가 한 5억년, 5.5억년 정도 전이고 중생대가 한 2.6억 년인가 그랬던 것 같고 신생대 시작이 0.5억 년 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시기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때는 이때 친구들한테는 판계하는 글자로만 존재하는 그런 이론 같은 거였는데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림을 넣어가지고 했고 만약 여러분한테 낸다면 뭐 이렇게 친절하게 그런 거 안 주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3 되면 이 테티스 해라고 하는 바다 이름 가지고 또 고생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판계하가 형성됐기 때문에 고생대 말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 임을 알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가 중생대니까 중생대에는 어떤 식물이 번성했죠? 양치식물. 고생대 양치식물이고 중생대는 거시식물이었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C시대에 형성돼서 이거 산맥 문제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날리세요. 당시에는 뭐 어떤 산맥, 인도 무슨 뭐 안데스 산맥 뭐시기 이런 거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지구과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하지 말자. 나의 수륙 분포는 A 시대 말에 형성되었다. 그래서 고생대 말기에 우리가 대멸종류가 판결하고 이렇게 되고 일단 지금만 답으로 알 수 있고 뭐 보기가 이렇기 때문에 니은이 답인 건 알겠죠? 기어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건 메티그시 답이니까 답은 4번이겠죠?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 니은은 잘 못 쳐도 됩니다.
가 나는 서로 다른 지질시대의 생물과 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내신에서 낼 때는 보통 이렇게 밑에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림 화질이 잘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붙여주는 편이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뭐 내신이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얘는 성 캄브리아 시대의 화석입니다. 제가 잘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성 캄브리아 시대에 동물군 화석도 있습니다. 식물군 화석은 뭐가 있었냐면 스트로마톨라이트였습니다. 이 화석들은 그림이랑 글자랑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얘가 남세균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다. 남세균이 뭐냐라고 하면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진학을 하셔야 제가 2학년 때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안 혼나요. 이 정도는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최초의 단세포 동물 화석은, 얘는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거든요. 이런 정보도 2학년 때 하시면 되고,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화석입니다. 중생대는 온난했고, 얘 말고도 화석 많죠. 공룡도 있었고 기타 등등들이 있을 겁니다. 거시식물이 번성했었고,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유류 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살던 지질시대의 최초 육상생물이 출현했다. 성 캄브리아대에 아직 육상생물이 못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인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 말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긴 해. 요 문제는 제가 내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출현했다가 요때 처음으로 나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화석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 좀 애매하거든요. 어쨌든 둘 다 맞는 말이라서 맞다고 표기해 주시면 좋겠죠. 아마도 이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포유류가 최초로 등장했다, 발견되었다, 아니면 포유류 화석이 처음으로 이 시대에 등장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니은이 답이니까 문제는 없었다. 문제 만들 때 텍스트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논란의 서술형 2번인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태의 관측을 하다 보면 예쁘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그 그림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만들었고요. 보시면 Z라는 애가 왔는데, 이 Z라는 애가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도 있고 외래종, 교란종이라서 낮출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조건을 보면 위 데이터 측정 기간 동안 멸종된 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 도입됐다라는 이렇게 힌트를 얻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Z가 도입되고 나서 A는 증가했어, B는 아주 조금 감소했고요, C는 많이 감소했고요, G는 늘어났고요, H는 조금 감소했어. 그래서 얘가 어디쯤에 있느냐를 추론해보면 C가 줄고 A가 늘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서 얘가 늘었다라는 건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 어디쯤인가 같아. Z라는 새로운 C를 소비하는 애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Z가 B도 조금 건드나 봐요. B가 소폭 하락했고, G는 증가한 걸로 봐서 Z가 이 사이에 G한테 먹히나 보다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H가 줄어든 걸로 봐서 H도 Z한테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그림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Z가 요 어디쯤에 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한테 관련 있는 Z가 여기쯤 있겠구나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자, 그러면 도입된 후에 얘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얘는 그냥 소비자다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A를 기준으로 보면 2차 소비자가 될 수 있고, B를 기준으로 보면 1차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소비자다라는 답이 있으면 여기서는 정답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분해자랑 생산자는 아니다라는 걸 요 표랑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좋다.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서술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 한 가지를 제시해라.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생물 그 자체로 보존하고 생태계 안정성 유지, 평형 유지하는 데 다양성이 높으면 좋고, 그 다음에 얘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환경오염이나 파괴에 대해서 견디는 힘도 강하고, 생물 다양성이 다양하면 여러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서 다른 종이 탄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 이유들을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은 협약도 있고 교육하는 방식도 있고 맞는 답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적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 그림은 토양과 생명체관의 관계인데 얘 세 개의 특징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보통은 우리가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 주는 걸 많이 배웠는데 얘는 생명체가 환경한테 영향 주는 예시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이 안 배운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 주는 우리가 액션, 작용이라고 하고요. 생명체가 환경한테 영향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안 쓸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이때는 애들한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토양의 무기물 농도를 높여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반작용이 예시다.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 방향인 건 맞습니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식물의 잔해를 먹고 찌꺼기를 배설물로 배출하는 지렁이는 분해자이다 라고 했지만 지렁이는 소비자에 들어갑니다. 다른 생물에 남긴 잔해, 유기물을 먹고 배설물로 배출했기 때문에 얘는 분해자다 라고 보다는 소비자다가 맞고 토끼는 소비자이다 맞는 말이죠. 기억 띄듯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그림은 생태계 A와 B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얘는 먹이 사슬이다 그죠? 얘는 먹이 그물이다 그죠? 얘가 좀 더 복잡하고 먹이 관계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도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몇 개의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 개죠. 한번 세보시고 이때 생물 다양성은 B가 A보다 높다 맞는 말이죠. B에서 G의 유기물 중 일부만 뱀에게 흡수된다. 우리가 요거는 생태 피라미드를 배우면서 학습했을 겁니다. 생산자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흡수되는 에너지가 100% 흡수될 수는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쥐가 만든 유기물의 전부가 뱀한테 흡수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생태계 A 어디 있니? A는 먹이 사슬이고 A에서 메뚜기가 사라지면 매도 사라질 것이다. 메뚜기가 사라지면 개구리도 죽고 매도 죽고 뱀만 살아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억 디귿이 답이다. 쉽죠? 예전에는 항생제랑 세균의 내성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의 문제입니다. 좀 문제를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때는 직접 수행평가랑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벨크로 장갑이라도 돼 있는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네. 장갑 같은데 벨크로로 된 테이프를 붙입니다. 벨크로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찍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의 모형을 만들어. 얘는 털뭉치로 만든 세균 모형이고요. 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세균 모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손에 찍찍이가 달려 있으면 두 개 탕 찍으면 누가 찍혀 나오겠어? 털뭉치가 잘 찍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해보는 거냐면 얘를 마치 항생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항생제로 탁 찍었을 때 찍혀 나오면 얘는 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성이 없는 것처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잘 안 찍혀 나오니까 항생제 내성이 있다라고 봐주시고 아무리 벨크로 테이프지만 플라스틱도 세게 찍어서 잡아 올리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도 사라지긴 합니다. 보시면 AB 모형이고 벨크로로 찍어낼 때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데 이 비율이 한번 찍어내고 나면 얘는 뺀 다음에 양을 2배로 늘릴 겁니다. 세균이 분열됐다고 생각해서 요걸 반복하면 결국 어떤 애가 남겠어요? 털뭉치 말고 플라스틱 덩어리인 애들 남겠죠. 내성이 많은 세균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뭐냐면 항생제를 계속 처리하면 내성 세균의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는 거다. 그래서 이거 두 중에 항생제 내성을 가진 건 B겠죠. 계속 찍어낼 때 안 죽는 거. 세균이 환경에 맞게 유전자를 변형하여 진화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거 많이 속죠. 환경에 맞게 유전자를 바꾼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경에 맞는 애가 선택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생제를 썼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다. 우연히 돌연변이라는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대가 거듭될수록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죠? 기억과
만약에 니은이 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생물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진 않다. 15번. 생물 다양성 세 가지 의미 중에 기억 다양성, 종이 얼마나 고르게 서식하는가. 얘는 종 다양성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보겠습니다. 종 다양성은 나가 가보다 높다. 이 종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한테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는데 이때 당시에는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설명만 드리면 사실 종 다양성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 두 개 더 있는데 종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종이 얼마나 균등한지 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하라 라고 예전에는 명시를 해줬었고 종이 다양한 게 종이 균등한 것보다는 더 우세하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보면 종의 종류는 같은데 종의 균등도가 얘가 높기 때문에 종 다양성은 가가 더 높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종의 수를 의미하고요. 얘는 종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념도 있구나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도 고려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차피 둘 다 맞게 설계를 했을 겁니다. 논란이 여지가 없게. 같은 종의 무당벌레, 등딱지 무늬와 색이 다양한 것은 종 다양성보다는 유전자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에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생물 다양성 안에 세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다 개념을 탑재하고 있냐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난이도 별로 안 높죠. 2.6점짜리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각각 4개의 군집으로 구성된 한 개의 개체군이다. 말이 이상하죠. 그죠? 개체군이랑 군집의 개념을 이상하게 쓴 것 같습니다. 답이 기억이라고. 반대로 써놨죠. 이것은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된다라고 적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배들은 여러분의 선배들은 20가지 정도 되는 협약의 목적 왜 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뭘로 바뀌었는지 등등을 학습했었고 지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공부 심한 탐구 주제로 요런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문학 친구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습지 보존 요거 람사를 중에 둡니다. 다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던 것 같고 얘는 생물 다양성 협약 얘는 런던 협약인 가입니다. 그래서 뭔지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강소원인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적어달라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거 묻는다고 했을 때 서술형으로 적어라 라고 했는데 뭐 사냥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남획과 포획이라는 과학적 용어 학술적 용어를 써주십시오. 여러 종의 작물 대신 상품성이 높은 한 가지 작물을 대규모로 키울 때 단점 우리 앞선 문제에서 해결했을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나 종 다양성이 작기 때문에 생물 안정성이 낮아진다 또는 변화에 잘 못 버틴다 등등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같은 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이런 공부하시는 김에 하나 안내드리면 굉장히 모호한 문제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제가 마데카솔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좀 신기한 풀떼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무. 이제 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친구가 다쳤어. 그러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상처에다 비벼. 아플 거 아닙니까? 왜 저러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보기에 이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1주일, 2주일 걸릴 것 같은 상처가 나뭇가지로 비벼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3일 만에 나. 그래서 이거 신기한데 해서 이 나무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이런 회복에 관련된 물질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를 약으로 바꿉니다. 특허를 내고. 여기까진 좋지.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추출했고 연구를 했고 특허를 받아간 거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서양 사람들 그리고 국제협약에서 만든 FDA에서 승인하는 몇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약, 이 원재료, 이 기술에 대한 특허를 누가 가져갔어?
이 사람들이 가져갔어.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써왔었죠. 옛날부터 이 나무 키워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나무를 심거나 재배하거나 사용할 때마다 개런티가 붙습니다. 이상하잖아. 수천 년 동안 얘네가 키우고 얘네 토종종이고 얘네가 써왔는데 특허를 먼저 냈어.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전부 돈을 내야 돼. 수수료를.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협약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도 여기서 다룹니다. 아주 슬프죠. 이거 아직 고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여러분 배우시다 보면 옛날에 있던 법이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옛날 거를 없지는 못하거든요. 제정된 이후부터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건 앞에 걸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법에 대한 걸 공부를 또 해보시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 많았어. 다른 식민 통치하거나 조금 경제 도상국, 개발 도상국 이런 데 가가지고 먼저 특허 싹 낸 다음에 이제 자기들 못 뺏어가게 하려고 냈다고 욕이 많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세균을 여러 세대 배양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 이거 같은 맥락의 문제다 그죠? 보니까 항생제 처리하니까 색칠된 게 많아지는 걸로 봐서 얘가 내성이 없는 애고 얘가 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기억이 내성세균이다 틀렸죠. 내성세균은 항생제에 의해서 생겨난다 틀렸죠. 1에다가 X 항생제를 처리하면 니은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맞는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네요. 이것만 답입니다. 끝났냐? 왜 이렇게 많아요? 보시면 이때는 말라리아가 핫했던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냈던 것 같습니다.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적혈구가 원래 이런 모양이어야 남모양처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애초에 산소가 여기 잘 탑재되기도 어렵고 부피도 작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혈관을 다니다 보면 동그란 적혈구들은 이런 데를 잘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모양이 이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들은 적혈구가 혈관에 걸려서 피도 잘 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눈 아래 있는 모세혈관 터지고 막 멍도 잘 들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 보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 사람이 자연 선택된 겁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 아프리카 지역에는 말라리아 모기가 매우 많았고 이 모기들의 문제는 말라리아 병원체가 이런 동그란 적혈구에는 쉽게 감염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적혈구로 인식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오더라도 이런 데 감염하거나 얘 닿았을 때는 번식을 못하고 그대로 수명을 다해 죽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특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엄청 심한 빈혈입니다. 달리기 하다 막 기절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자연 선택됐더라. 그래서 이걸 토대로 뭔가 더 뛰어난 형질이라는 건 자연 선택 여부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빈혈이라는 별로 삶에 이득이 되는 게 없어 보이는 것도 여기서는 자연 선택됐기 때문에 자연 환경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A, B, C 중에 누가 제일 잘 살까? 이 자료만 보고 답했기 때문에 적혈구의 농도도 정상이면서 말라리아 저항성도 있으면서 산소 운반 능력도 뛰어나면 당연히 얘가 좋겠죠. 그래서 B가 잘 살 거라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게 아예 대놓고 글자로 잘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찾으시면 되고 A, B, C 모두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유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남모양 적혈구가 있으면 말라리아 저항성은 튀는 것 같습니다. 그림하고 이거 분석해 보시면 되고 A에서 C 중 말라리아가 심한 지역에는 B가 가장 잘 살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운반 능력도 좋고 혈구 농도도 좋고 저항성도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잘 살 겁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저는 이응과 디귿 동물 생태 조사입니다. 단식 뉴스 기사 났던 정보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보시면 용양면은 되게 균등하죠. 약간 수치는 조정했습니다.
종의 수도 제일 많고 균등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은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종수랑 이런 걸로 봤을 때 생물 다양성은 이렇게 될 것 같고, 용엽면과 산화면의 생물 다양성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친구들한테는 종의 균등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 용엽면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표에서 생태계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거는 모르겠죠. 그 다음 종 B와 C가 모두 죽는다면, 여기 애들 다 죽었다고 하면 용엽면, 산화면, 정동면의 종 다양성은 같아진다 라고 했을 때, 당시 친구들은 종 균등도란 걸 배웠다 그랬죠. 종 다양성을 따질 때 종에 얼마나 풍부한지도 생각하는데 균등도도 따지라 그랬습니다. 종의 수가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는 비율이 얘는 1대1이고요, 얘는 13대 2고요, 얘는 17대 3이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좋아 보여? 균등도가. 네, 얘가 제일 좋아서 같아진다라고 하면 틀린 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이렇게 제가 분리해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물론 공부하시면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여지가 없도록 냈을걸요. 기억이 안 나면 사실이죠. 왠지 좀 되거든. 다른 학년 여러 개 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 6번 A는 4차 소비자이다. 아니죠. 3차 소비자고요. D는 생산자다. 근데 D가 가지는 모든 에너지가 자기한테 다 쓰냐라고 하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회복하는 데도 쓰고요. 이건 뭐 여담인데 보통 어디에 쓰냐면 자기 몸의 대사, 체온을 유지하고 하는데 식물도 에너지를 거의 다 씁니다. 그리고 일부가 남한테 먹혀요. 피식. 그 다음에 스스로 낙엽을 떨굴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을 날려보냅니다. 식물은.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도 남으면 생장하는 데서 식물이 자라는 데 씁니다. 그래서 식물 몸에는 아주 일부 에너지만 저장되고 나머지는 자기 몸을 유지하는 데 거의 다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피식량이 남한테 먹힌 거잖아요. 이 양만 어디로 올라가? 1차 소비자가 먹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피식량 정도 되겠죠. 하지만 이걸 다 가져가도 흡수량은 또 이만큼을 못 흡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에너지 효율 한번 보여보자. C의 에너지 효율은 밑에 에너지 중에 자기가 가져간 거라 그랬죠. 1000분의 100 해주시면 되고, 얘는 10%인가 보다. C의 에너지 효율, 얘는 B의 에너지 효율은 15%다 그죠? A의 에너지 효율은 20%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한번 구하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D의 에너지는 모두 D의 아니라 그랬죠. 영양 단계별 에너지 효율은 C가 B보다 더 작다. C가 B보다 더 작다. C가 더 작다는 소리죠. 답이 없는데. 에너지 효율은 C가 B보다 더 작다. 쌤, 아 맞네요. A 생산자 어디서? A가 3차 소비자 아니에요? 맞아. 그래 기억 틀렸지. 얘는 틀린 거네. 네. 틀렸고 이것만 답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런 건 찍어야 되나요? 어? 뭐라고? 이거 왜 찍어요? 뭐가 문제야? 틀렸고 맞으니까 2번 아니야? 뭐야? 맞네요. 네. 찍으세요. 혼자 틀리시면 돼요. 다음은 안정생태계가 평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 봐줄 수 있고, 보시면 얘가 증가하니까 다음 그림 어떻게 되겠어? 2차 소비자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감소하겠죠. 그죠? 얘가 감소하니까 그 다음 얘도 감소하고 얘는 늘어나고, 이 다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변화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A는 뭐야? 요거네. 증가, 뭐 유지라고 할 거야.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다. 밑에는 감소. 이건 확실하죠. 그래서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했다. 감소 증가가 답이겠다. 그죠? 나 3번 체크했니? 3번 같은데. 여러분도 이런 실수 하지 않나요? 적어놓고 3번으로 나중에 마킹하잖아. 마지막입니다. 펭귄 분포라고 하는데 뭐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이 항상 북반구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북반구 사람이라서 여기 그림을 보면 어디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져요? 아래로 갈수록. 그래서 얘는 남반구를 기준으로 제가 냈고요. 그 다음 위도랑 뭐랑 거의 비슷하게 비례하듯이 나가. 온도 안 비례하죠. 안 비례하죠. 그래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다른 요인을 다 뺀다면 온도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춥구나 정도는 이해해 주셨으면 되고, 그러면 얘네가 온도가 떨어지거나 위도가 높아질 때 뭐가 바뀐다 그랬어? 부속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말단부의 크기가 작아지고 표면적은 작아지는 경향을 띠는데 요때 제가 수업할 때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위 부피당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사막 여우랑 북극 여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네가 공기를 닿는 면적을 제가 이 2차원 그림으로 보면요, 얘는 공기랑 이렇게 닿죠, 그죠? 얘는 공기랑 이렇게 닿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면적을 선생님이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어. 그럼 쌤 표면적이 이쪽이 큽니까? 라고 하면 표면적이 이쪽이 크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몸무게랑 부피당으로 생각해야 돼. 얘네가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공기랑 닿는 면적은 같을지 모르나 같은 몸무게랑 크기로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표면적이 넓다는 소리입니다. 표면적이 넓다 그랬잖아. 저위도로 갈수록.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같은 무게나 같은 부피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표면적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사막이나 저위도에 사는 이해되시죠? 그냥 표면적이 넓다, 좁다 이건 몰라. 근데 같은 부피당으로 계산하면 좀 더 북반구, 남반구 위도가 높아질수록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게 표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황제 펭귄이 어디 사는 게 유리하겠어? 남극 대륙에 살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죠? 홈볼트가 어디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아? 적도 근처에. 적도 근처에 펭귄이 삽니까? 하면 살아요. 얘는 살아. 표면적 작은 애들. 그래서 더운 데도 산다. 나는 먹이 그물이야 사슬이야. 얘도 그물이라고 했다. 2개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세종의 펭귄 중 한 개의 펭귄이 70도 위도보다 높은 위도에 가장 잘 적응할 것이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낮으니까. 얘도 보면 표면적만 보면 얘는 이것밖에 안 닿고 여기 이만큼이나 닿잖아. 단위 부피당으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홈볼트 펭귄 얘죠. 남아메리카 대륙보다 남극 대륙에서 더 잘 적응할 것이다. 아니죠. 얘는 표면적이 단위 부피당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연이 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끝. 다 했죠? 녹화를 꺼주십시오. 네, 화장실 갔다